끝없는 이야기 제1화 위기에 처한 환상세계. 하울레 숲에서 사는 모든 짐승들은 제 집으로 삼은 동굴이나 둥지, 굴 속에 몸을 구부리고 있었다. 한밤중이었다. 커다란 고목들의 우둥지에는 폭풍이 쏴쏴거리며 몰아쳤고 탄만큼이나 굵직한 나무둥지는 우우거리며 신음소리를 냈다. 갑자기 희미한 불빛이 덤불 사이를 지그재그 모양으로 휙 지나갔다. 불빛은 이곳저곳에 부르르 떨며 멈추어 있다가 갑자기 솟아올라 어떤 나뭇가지에 앉더니 서둘러 다시 떠나갔다. 그 불빛 덩어리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공만한 크기의 반짝이는 구형물체였고 통통 튀면서 가끔 바닥을 건드렸다가 다시 위로 솟아올랐다. 그러나 공은 아니었다. 그건 도깨비불이었다. 길을 잃은 도깨비불이었다. 그렇지만 도깨비불이 길을 잃는다는 것은 환상세계에서조차도 상당히 드문 일이었다. 보통 때는 다른 사람들을 길을 잃게 만드는 게 바로 도깨비불이니까 말이다. 둥근 불빛 속에는 작고 아주 활기찬 형체가 온 힘을 다하여 튀어오르고 뛰는 게 보였다. 그건 수컷도 아니고 암컷도 아니었다. 도깨비불에게는 그런 구별이 없기 때문이다. 그놈은 오른손에 하얗고 조그만 깃발을 들고는 등 뒤로 펄럭이며 다녔다. 놈은 그러니까 사자이거나 중재자였다. 그놈은 어둠 속에서 이리저리 펄쩍펄쩍 뛰었지만 나무줄기에 부딪힐 위험은 없었다. 도깨비불은 믿기 힘들 정도로 아주 능란하고 잽싸기 때문에 뛰면서도 그때그때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지그재그로 길을 뚫고 나갔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갑자기 도깨비불은 튀어나온 바위에 부딪혔고 깜짝 놀라 주춤했다. 그러더니 강아지처럼 낑낑대며 나무둥치에 나 있는 구멍 속에 앉아서 잠시 무언가를 생각했다. 그러고는 구멍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바위 모퉁이 건너편을 엿보았다. 도깨비불 앞에는 숲속의 빈터가 펼쳐져 있었고 그곳에는 서로 종류도 크기도 다른 새 형체가 모닥불 주위에 빙 둘러앉아 있었다. 온통 회색돌로 만들어진 듯한 거인 한 놈이 몸을 쭉 뻗고 엎드려 있었는데 키가 거의 3미터는 되어 보였다. 그는 팔꿈치로 윗몸을 받치고 모닥불 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떡 벌어진 어깨 위에 조그맣게 얹혀있는 비바람에 깎인 돌로 된 얼굴에는 강철 끈을 잇대어 놓은 것처럼 생긴 이빨들이 툭 튀어나와 있었다. 도깨비불은 그놈이 바위 베어먹기족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바위 베어먹기족은 하울레 숲에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진 산맥에 살고 있다. 그들은 산맥 속에서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맥을 먹고 살았다. 그들은 산을 점점 먹어치웠다. 바위가 그들의 먹을거리였다. 다행스럽게도 그들은 별로 욕심이 없어서 자기들에게는 매우 영양가가 많은 이 음식을 단 한 입만 먹고도 몇 주, 몇 달을 버티었다. 또 바위 베어먹기족은 숫자가 그리 많지 않았고 산맥은 아주 컸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아주 오랫동안 그곳에 살았으므로 환상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주민들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다. 시간이 가면서 산맥은 정말 이상한 모습을 띠게 되었다. 마치 구멍이 숭숭 뚫린 에멘탈 치즈처럼 보였다. 아마 그래서 그 산맥에는 길이 난 산이라는 이름이 붙었을 것이다. 바위 베어먹기족은 바위를 먹을 뿐만 아니라 바위를 가지고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냈다.
가구나 모자, 신발이나 연장, 심지어 뻐꾸기 시계까지도. 그러므로 이 바위 베어먹기족 뒤에 맷돌처럼 생긴 바퀴 2개가 붙어있는 바위 자전거 같은 것이 서 있다고 해서 별로 놀랄 일은 아니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오히려 페달이 달린 증기롤러처럼 보이긴 했지만 모닥불 오른쪽에 앉아있는 2번째 형체는 자그마한 밤요정이었다. 밤요정은 기껏해야 도깨비 불보다 2배 정도 컸고 마치 가죽을 뒤집어 쓴 새까만 애벌레가 앉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놈은 말할 때마다 자그마한 분홍빛 손을 열심히 움직여댔다. 헝클어진 검은 머리카락 아래에 얼굴이 있을 법한 자리에는 달처럼 크고 둥근 눈이 반짝거렸다. 환상세계에는 어디에나 갖가지 모양과 크기의 밤요정들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밤요정이 가까이에서 온 놈인지 멀리서 온 놈인지 단박에 짐작하기는 어려웠다. 물론 놈은 여행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았다. 밤요정이 보통 타고 다니는 큰 박쥐 한 마리가 마치 접은 우산처럼 머리를 날개에 파묻고 놈 뒤에 있는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도깨비불은 모닥불 왼쪽에 앉아있는 3번째 형체를 한참 만에 알아보았다. 놈이 너무나 작아 멀리서는 알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이었다. 놈은 소인족에 속했고 알록달록한 양복을 걸치고 머리에 붉은 실크 모자를 눌러쓴 아주 가냘픈 꼬마였다. 도깨비불은 소인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언젠가 한번 주워들었던 것은 그들이 나뭇가지 위에 도시를 만들었는데 아래 위로 겹쳐져 있는 집들을 계단과 줄사다리, 미끄럼대로 연결했다는 얘기였다. 그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환상세계의 아주 다른 구석에 살았다. 바위 베어먹기족이 사는 산맥보다 더 멀리, 아주 더 멀리 떨어진 곳에. 더욱 놀라운 점은 이 소인이 타고 온 동물이 하필이면 달팽이라는 것이었다. 달팽이는 소인 뒤에 앉아 있었다. 분홍빛 집 위에는 은으로 된 작은 안장이 반짝거렸고 달팽이 촉수에 묶여있는 곱비와 굴레 역시 은빛 실처럼 반짝거렸다. 도깨비불은 이렇게 서로 다른 세 족속들이 한자리에 사이좋게 모여 있어서 깜짝 놀랐다. 대개의 경우 환상세계에 사는 모든 족속들이 서로 평화롭게 혹은 사이좋게 지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크고 작은 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어떤 족속들 간에는 수백 년 동안이나 반목이 계속되었으며 진실하고 착한 이들도 있었지만 도둑근성이 있고 고약하며 잔인한 놈들도 있었다. 믿음과 신뢰라는 관점에 있어서 도깨비불 자신 역시 어느 정도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족속에 속했다. 도깨비불은 모닥불가의 전경을 한참 바라본 후에야 비로소 세 놈 모두 하얀 깃발을 갖고 있거나 가슴에 비스듬히 하얀 장식띠를 두르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렇다면 그들 역시 사자이거나 중재자였고 그런 이유로 평화롭게 모여 있었던 것이다. 그들도 결국 도깨비불과 마찬가지 용건으로 여행을 하고 있는 걸까?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쏴쏴거리며 나무 우듬지를 지나가는 바람소리 때문에 멀리서 알아듣기는 힘들었다. 그러나 그들이 사자로서 서로 존중해주는 걸 보면 도깨비불도 사자로 인정하고 나쁜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누군가에게 길을 물어봐야 했다. 숲 한가운데서, 더구나 이런 한밤중에 이보다 더 좋은 기회를 잡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도깨비불은 용기를 내어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하얀 깃발을 흔들었고 떨면서 공중에 서 있었다. 얼굴을 이쪽 방향으로 돌리고 누워있던 바위 베어먹기가
제일 먼저 도깨비불을 알아보았다. 오늘 밤엔 여기가 정말 붐비는걸. 바위베어먹기가 그르렁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또 한 녀석이 오잖아. 아니, 도깨비불이잖아. 밤요정이 속삭이듯 말하며 달 같은 눈을 반짝거렸다. 잘 왔어, 잘 왔다고. 소인이 일어나 도깨비불 쪽으로 몇 걸음 걸어오더니 앵앵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바로 본 거라면 당신도 사자로서 여기까지 오신 거죠? 네, 도깨비불이 말했다. 소인은 붉은 실크 모자를 벗고 가볍게 절하며 지저귀듯 말했다. 아, 여기 가까이 오세요. 우리도 사자랍니다. 우리랑 합석하시죠. 소인은 초대하듯이 모자로 모닥불 주위 빈자리를 가리켰다. 감사합니다. 도깨비불은 이렇게 인사하고는 머뭇거리다가 다가갔다. 실례합니다. 제를 소개를 하지요. 저는 블루브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윅윅크예요. 소인이 대답했다. 밤요정은 앉아서 인사했다. 난 부슈부줄. 바위베어먹기가 그르렁거렸다. 반갑군. 나는 페른라흐차르크야. 세 놈 다 도깨비불을 뚫어지게 보았고 도깨비불은 당황해서 고개를 돌렸다. 도깨비불들이란 원래 노골적으로 남들로부터 관찰당하는 것을 극도로 불편해한다. 왜 앉지 않고요, 블루부씨? 소인이 물었다. 사실 전 지금 몹시 바쁘답니다. 단지 여러분께 여기서 상아탑으로 가는 길이 어딘지 혹시 좀 알려주실 수 있나 여쭤보려고만 했어요. 블루부가 대답했다. 이런 어린 여왕한테 가려고? 밤요정이 물었다. 그래요. 저는 지금 여왕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해야 해요. 도깨비불이 말했다. 그러자 바위베어먹기가 투덜거렸다. 대체 무슨 소식인데? 그건 도깨비불은 안절부절 못했다. 비밀입니다. 저런, 우리 셋 모두 너와 목적이 같을걸? 우린 동료라고. 밤요정 부슈부줄이 대꾸했다. 우리 모두 똑같은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건지도 몰라요. 소인 윅윅크가 말했다. 앉아서 말해봐. 페른라흐차르크가 걸걸대며 말했다. 도깨비불은 빈자리에 앉았다. 도깨비불은 잠시 생각한 뒤 말을 꺼냈다. 내 고향은 여기서 아주 먼 곳인데 혹 여기 있는 누군가 거기를 아는지 모르겠군요. 곰팡이 늪지라고 하죠. 이런 정말 아름다운 곳이지. 밤요정이 황홀한 듯 내뱉었다. 도깨비불은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그렇죠? 그게 다야? 왜 길을 떠난 거지, 블루부? 페른다흐차르크가 그르렁거렸다. 제가 사는 곰팡이 늪지에 도깨비불이 더듬거리며 말을 이었다. 뭔가 일어났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일이. 사실 말이지, 아직도 일어나고 있어요. 설명하기 힘든데 그 일은 이렇게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쪽에는 호수가 하나 있는데, 아니 그것보다 호수가 있었다고 말하는 게 맞겠네요. 그 호수 이름은 끓어오르는 증기라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끓어오르는 증기 호수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게 사건의 시작이었어요. 그냥 사라져버린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당신 말은 말라버렸다는 건가요? 윅윅크가 물었다. 아니요. 그렇다면 거기에 호수가 말라버린 터가 남아있어야 하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호수가 있던 자리에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도깨비불이 대답했다. 구멍은? 바위베어먹기가 툴툴거렸다. 아니,
구멍도 없어요. 도깨비불은 눈에 띄게 난감해 보였다. 구멍이라면 뭐라도 되지요. 하지만 거긴 아무것도 없어요. 나머지 세 사자가 서로 눈길을 주고받았다. 도대체 그게 뭐야? 그 무가 어떻게 생겼는데? 밤요정이 물었다. 그러니까 그게 참 설명하기 곤란하다니까요. 도깨비불이 침울하게 대답했다.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아이 참 그걸 설명할 말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마치 거기를 바라보면 눈이 멀어버린 듯한 거? 뭐 그런 건가요? 소인이 끼어들었다. 도깨비불은 입을 딱 벌리고 소인을 바라보았다. 아, 그게 아마 정확한 표현일 거야. 도깨비불은 계속해서 소리쳤다. 아니, 어디에서? 그러니까 제 말은 당신들이 그걸 어떻게 하셨죠? 잠깐! 바위베어 먹기가 그르렁거리며 끼어들었다. 그러니까 한 군데만 그랬나? 응? 처음엔 그랬죠. 도깨비불이 계속해서 설명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자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찌된 건지 그 근방에서 점점 더 많은 게 사라져가고 있어요. 끓어오르는 증기호수 속에 살았던 원조 두꺼비 움프 족속이 갑자기 휙 사라져버렸어요. 다른 주민들은 도망가기 시작했죠. 그러나 곰팡이 늪지의 다른 곳들에서도 점차 똑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 자리가 아주 작았죠. 그러니까 흰 눈썹 뻐꾸기 알 크기만 했어요. 그런데 점점 넓어졌어요. 만일 실수로 거기에 발을 들여놓으면 발이 없어지는 거예요. 혹은 손이.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안에 들어가는 건 전부. 그런데 아프지는 않아요. 그냥 갑자기 몸 한 부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아주 가까이 다가가서 일부러 거기에 빠지기도 하죠. 무는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을 내뿜는데 그 자리가 크면 클수록 그 힘이 더 강해지죠. 아무도 이 끔찍한 게 대관절 무엇인지, 어디에서 온 건지, 어떻게 없애야 하는지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게 저절로 사라지기는커녕 날이면 날마다 더 커지니까 하는 수 없이 어린 여왕에게 사자를 보내기로 한 거죠. 조언과 도움을 청하려고요. 그 사자가 바로 나고요. 다른 세 놈은 입을 다문 채 앞만 쳐다보았다. 이봐. 얼마 후 걱정으로 가득 찬 밤의 요정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고향도 마찬가지야. 나도 똑같은 목적으로 여행 중이라고. 이런. 소인이 도깨비불 쪽으로 얼굴을 돌리더니 앵앵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모두 환상세계의 각기 다른 나라에서 왔어요. 아주 우연히 여기서 만났죠? 하지만 모두 어린 여왕님께 똑같은 소식을 전하러 가는 길이죠. 그렇다면 환상세계 전체가 위기에 처한 거로군. 바위베어 먹기가 신음했다. 도깨비불은 너무나 놀라서 새 사자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렇다면 한시라도 꾸물거리고 있을 틈이 없어요. 도깨비불은 펄쩍 뛰며 소리쳤다. 우리도 어차피 막 출발하려고 했어요. 소인이 설명했다. 그저 여기 하울레 숲의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나갈 수가 없어서 쉬고 있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 블루부시 당신이 우리랑 같이 있으니 우리에게 길을 밝혀줄 수 있겠죠? 안 돼요. 전 달팽이를 타고 가는 일을 기다릴 순 없어요. 미안해요. 도깨비불이 소리쳤다. 그러자 소인이 기분이 상해 말했다. 이 달팽이는 경주용 달팽이에요. 이번엔 밤요정이 나서서 속삭였다. 이봐, 안 그러면 너한테 올바른 길을 알려주지 않을 거야. 바위베어 먹기도 끼어들어 그르렁거렸다. 너희 지금 대체 누구한테 말하는 거지? 아닌 게 아니라 도깨비불은 다른 사자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깡충거리며 숲속으로 뛰어가고 있었다.
뭐, 할 수 없지. 길을 밝히는데 어차피 도깨비불은 그다지 적당하지 않을 거예요. 소인 위기크는 이렇게 말하고는 붉은 실크 모자를 머리에 푹 눌렀었다. 그러면서 소인은 경주용 달팽이의 안장 위에 훌쩍 올라탔다. 나도 사실은 그게 더 좋아. 밤요정이 말하고는 어이! 하고 박쥐를 불렀다. 우리 모두 각자 스스로 알아서 가자고. 나는 날아갈게. 그리고 휙 하고 가버렸다. 바위 베어 먹기는 널쩍한 손으로 한두 번 쳐서 모닥불을 껐다. 나도 그게 더 좋아. 어둠 속에서 바위 베어 먹기가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럼 뭔가 조그만 녀석을 짓밟아 버리지는 않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말이야. 그러고는 거대한 바위 자전거에 올라타고 탁탁 퉁탕거리며 숲속으로 달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가끔 바위 베어 먹기가 커다란 나무에 우당탕 하고 부딪혀 낑낑대고 그르렁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천천히 어둠 속에서 멀어져 갔다. 소인 위귀크는 혼자 남았다. 위귀크는 은실로 된 고삐를 잡고 말했다. 두고 보라지. 누가 제일 먼저 도착하는지. 이랴, 친구. 가볼까? 위귀크는 혀를 끌끌 찼다. 그러고 나서는 하울레숲 나무 우둥지 사이를 쏴쏴거리며 몰아치는 폭풍 소리만 들렸다. 근처에 있는 탑시계가 9시를 쳤다. 바스티안의 생각은 마지못해 현실로 돌아왔다. 끝없는 이야기가 현실과 아무 상관도 없어서 기뻤다. 바스티안은 기분 나쁘고 불만이 가득한 투로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평범한 생활에서 생긴 아주 평범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책을 싫어했다. 현실에서도 이미 지겹도록 일어나는 일을 무엇 때문에 책에서까지 읽어야 하는가. 게다가 바스티안은 누가 자기를 설득하려고 하는 걸 알게 되면 진저리를 쳤다. 그런데 그런 류의 책에서는 항상 어느 정도는 공공연하게 사람을 설득하려고 한다. 바스티안은 흥미진진하거나 재미있거나 또는 꿈을 꾸게 만드는 책, 창조된 인물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모험을 겪고 가능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을 좋아했다. 왜냐하면 바스티안은 그걸 할 수 있었으니까. 그게 아마도 바스티안이 정말로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이었을 테니까. 뭔가를 상상하는 것, 거의 보고 들은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상상하는 건 말이다. 바스티안은 자신에게 자기가 만든 이야기를 들려줄 때면 때로 주위 모든 것을 잊어버렸고 이야기가 끝나야만 비로소 꿈에서 깨어나듯 현실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 책은 바로 바스티안이 만들어내곤 하던 이야기와 똑같은 종류였던 것이다. 책을 읽으면서 바스티안은 두꺼운 나무줄기가 내는 삐걱거리는 소리나 바람이 나무 우둥지를 쏴쏴거리며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스꽝스러운 네 사자들의 각기 다른 목소리도 들었다. 심지어 이끼 냄새와 숲의 흙냄새까지 난다고 믿었다. 아래 교실에서는 이제 곧 꽃잎이나 꽃술의 숫자 따위나 세는 자연시간이 시작될 참이었다. 바스티안은 이렇게 비밀스러운 장소에 앉아 책을 읽을 수 있어서 기뻤다. 이 책은 바로 바스티안이 바라던 책이었다. 바람하지 않던 바로 그런 책 말이다. 일주일쯤 지나 작은 밤요정 부슈부줄이 제일 먼저 목적지에 도착했다. 아니, 공기 속을 달려왔기에 1등으로 도착했다고 스스로 확신했다. 해질 무렵이었다. 저녁 하늘의 구름은 잘 녹은 황금처럼 보였다. 밤요정은 자기가 탄 박쥐가 벌써 미로 위를 날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지평선에서 저 지평선으로 이어지고 온갖 향기와 꿈같은 빛깔들로 가득 찬 거대한 꽃밭으로 뒤덮인 이 넓은 평원의 이름이 바로 미로였다.
특이하고 진귀한 꽃들로 만들어진 덤불과 울타리, 초원과 꽃밭 사이로 넓은 길과 좁다란 오솔길이 정교하게 사방으로 뻗어 있어서 초원 전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한 미로를 만들었다. 물론 이 미로는 오로지 놀이와 재미를 위하여 만들어졌지 누군가를 진짜로 궁지에 빠뜨리거나 혹은 침략자를 막아내기 위하여 설계된 것은 아니었다. 미로는 그런 용도에 별로 적합하지 않았고 또 어린 여왕에게도 그런 보호가 전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끝없는 환상세계를 통틀어서 어린 여왕이 적으로 생각해야 할 무리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여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곧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작은 밤요정은 박쥐를 타고 꽃이 가득 핀 미로를 전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날아다니면서 온갖 종류의 신기한 동물들을 보았다. 라일락과 등나무 사이의 작은 공터에서는 일각수들이 석양 아래에서 떼를 지어 놀고 있었다. 한 번은 스쳐 지나가면서 거대한 푸른 초롱꽃 아래에 그 유명한 불사조가 둥지를 틀고 있는 걸 본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전적으로 확신할 순 없는 데다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확인해 보려고 하지는 않았다. 미로 한가운데의 환상세계의 심장이자 어린 여왕이 살고 있는 상아탑이 신비로운 흰빛을 내면서 밤요정의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상아탑을 직접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마도 탑이라는 말을 듣고는 교회의 탑이나 성에 있는 탑같이 생겼을 거라고 오해할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상아탑은 도시 하나만큼 크다. 멀리서 보면 상아탑은 달팽이 집처럼 안쪽으로 또아리를 틀고 꼭대기는 구름 속에 감추고 있는 높고 뾰족한 원뿔 모양의 산처럼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서야 비로소 이 어마어마한 원뿔이 수많은 크고 작은 탑과 둥근 지붕과 보통 지붕, 돌출된 창과 테라스, 아치문과 계단, 난간들이 서로 겹치고 아래위로 포개어져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환상세계에서 난 눈부신 흰색 상아로 되어 있으며 하나하나 아주 공들여 조각되어 있어 탁월한 솜씨의 격자 세공품으로 여겨질 정도였다. 이 모든 건물들에는 어린 여왕을 둘러싼 궁인들, 즉 시종과 시녀, 산파와 점성술사, 마술사와 광대, 사자, 요리사와 고개사, 줄타기꾼과 이야기꾼, 전령관, 정원사, 문지기, 재단사, 구두장이와 연금술사들이 살았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 거대한 탑의 맨 꼭대기에는 어린 여왕이 하얀 목련 꽃봉오리처럼 생긴 정자에서 살고 있었다. 별이 반짝이는 하늘에 보름달이 특히 아름답게 빛나는 밤이면 이따금 상아빛의 꽃잎이 활짝 열리면서 황홀한 꽃이 피어났고 그 한가운데 어린 여왕이 앉아 있었다. 작은 밤요정은 승용 동물들의 우리가 있는 아래쪽 테라스에 박쥐와 함께 내려앉았다. 필시 누군가 부슈부줄의 도착을 미리 알리기라도 한 듯 이미 왕실 동물사육사 5이 부슈부줄을 기다리고 있다가 안장에서 내리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리고 부슈부줄에게 인사를 하고서는 말없이 환영의 수를 내밀었다. 부슈부줄은 예의를 차리기 위해 상아로 만든 잔에 잠깐 입을 댔다가 돌려주었다. 사육사들도 모두 한 모금씩 마시고 나서 다시 인사를 하더니 박쥐를 데리고 우리 안으로 들어갔다. 이 모든 것이 아무 말 없이 행해졌다. 기진맥진한 박쥐는 우리 안에 자신을 위해 마련된 자리에 도착하자마자 물이나 먹이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몸을 돌돌 말고 갈고리에 거꾸로 매달려 깊은 잠에 빠졌다. 박쥐에게 이 여행은 조금 힘들었던 것이다. 사육사들은 박쥐를 그대로 두고 살며시 발뒤꿈치를 들고 나갔다.
우리 애는 박쥐 말고도 타고 다닐 수 있는 다른 짐승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분홍 코끼리와 푸른 코끼리, 머리는 독수리 같고 몸통은 사자같이 생긴 거대한 새 그리폰. 예전에 그 이름이 환상세계 바깥에까지 알려졌지만 지금은 잊혀져 버린 날개 달린 백마. 날아다니는 개 몇 마리, 또 박쥐 몇 마리, 심지어 아주 작은 이들이 타고 다니는 잠자리와 나비까지도. 다른 우리 애는 날지는 못하고 달리거나 기거나 뛰거나 또는 헤엄치는 다른 승용 짐승들이 있었다. 짐승들 각자 돌봐주고 보살펴주는 전용 사육사가 있었다. 이곳은 보통 때 같으면 온갖 소리들이 뒤섞여 시끌벅적했을 것이다. 울부짖거나 꺽꺽대거나 피리 소리같이 휙휙거리거나 앵앵거리거나 꽉꽉거리거나 꽥꽥대는 소리들이. 그러나 지금은 완전한 정적뿐이었다. 사육사들이 떠나간 자리에 밤요정은 그대로 서 있었다. 갑자기 의기소침해졌고 용기가 없어졌지만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알지 못했다. 밤요정도 길고 긴 여행 때문에 몹시 지쳐 있었다. 1등으로 도착했다는 사실조차도 별로 기분 좋지 않았다. 여보세요? 갑자기 앵앵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부슈부줄 친구 아닙니까? 이거 반갑군요. 드디어 당신도 도착했으니. 밤요정은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둘러보다가 깜짝 놀라서 달 같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소인 위귀크가 저기 난간 위 상하 화분에 태연히 기대고 서서 붉은 실크 모자를 흔들고 있지 않은가? 이런! 밤요정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소리치더니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소리쳤다. 이런! 밤요정에게는 더 적절한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다른 둘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나는 어제 아침에 여기 도착했죠. 소인이 설명했다. 이런 어떻게 된 거지? 밤요정이 물었다. 나 원참. 소인이 약간 우쭐한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말하지 않았던가요? 나에게는 경주용 달팽이가 있다고. 밤요정은 작은 분홍빛 손으로 머리를 뒤덮고 있는 덤불 같은 검은 털을 극적거렸다. 지금 당장 어린 여왕님을 만나봐야겠어. 그러나 소인은 생각에 잠겨 밤요정을 바라보았다. 소인이 소리를 냈다. 나원참, 나는 어제 벌써 신청했어요. 신청을 했다고? 밤요정이 물었다. 그러면 여왕님을 당장 만날 수 없단 말이야? 그런 것 같아요. 소인이 앵앵거렸다. 한참 기다려야 해요. 참 뭐라고 말해야 할지. 여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자들이 몰려와 있어요. 이런, 왜? 밤요정은 신음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살펴보는 거죠. 이리 와요, 부슈부줄씨. 따라오세요. 소인이 짹짹거렸다. 둘은 같이 길을 나섰다. 상아탑을 돌며 점점 좁아지는 나선형으로 된 위로 향해 있는 중심가는 온통 이상하게 생긴 놈들로 가득 차 있었다. 커다란 터번을 둘러쓴 드슌, 아주 조그마한 요괴, 머리가 3개 달린 트롤, 수염난 난쟁이, 빛을 발하는 요정, 사냥다리를 한 목신, 구불거리는 금빛 털로 덮여있는 마녀들, 번쩍이는 눈의 정령, 그 밖에도 수없이 많은 다른 존재들이 거리를 왔다 갔다 했고 때를 지어 서 있었으며 조용히 이야기를 주고받거나 혹은 잠자코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슬픈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부슈부줄은 그들을 보고 그대로 멈추어 섰다. 이런, 부슈부줄이 말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다들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모두 사자들이에요. 위귀크가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다.
환상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모여든 사자들 모두 우리와 같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나는 이미 많은 사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도처에서 똑같은 위험이 일어난 것 같아요. 밤요정은 신음 섞인 긴 한숨 소리를 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게 무엇이고 어디에서 왔는지 아는가? 밤요정이 물었다. 모두들 모르는 것 같아요. 누구도 설명을 못해요. 그럼 어린 여왕 자신도? 어린 여왕은... 소인이 나지막이 말했다. 아파요. 아주 많이 아파요. 아마도 이것이 환상세계에 찾아온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의 원인일지도 몰라요. 저 위 궁전목련 정자에 모여있는 수많은 의사들 모두 여태껏 왜 여왕이 아픈지 치료 방법이 뭔지 알아내지 못했지요. 그럼 이런 큰일 났군. 밤요정이 먹먹한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요. 부슈부줄은 하는 수 없이 어린 여왕에게 아련 신청을 하는 것을 당분간 포기했다. 이틀 후에 도깨비불 블루부도 도착했다. 물론 길을 잘못 들어서 먼 길을 둘러서 왔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사흘이 더 지나서야 바위 베어 먹기 페른라흐 차르크가 도착했다. 페른라흐 차르크는 쿵쿵거리며 걸어왔는데 오는 도중에 갑자기 굉장히 허기가 져서 그만 바위로 만든 자전거를 먹어치워버린 탓이었다. 말하자면 여행용 식량으로 말이다. 오래 기다리는 동안 서로 다른 네 사자는 아주 친해졌고 그 후에도 같이 다녔다. 그러나 그건 또 다른 이야기니 다음 기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다.